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설계 도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설계 도서의 종류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명세서, 기술계산서, 기타 관련된 서류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세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계도면, 둘째는 설계설명서 또는 설계서, 세 번째는 공사비 명세서 또는 우리가 공사비 내역서 이런 말 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쓰실 때는 가능하면 법률에 정의한 용어의 정의,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명세서, 기술계산서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항상 법률에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쓰고 우리가 실제 현장에 쓰는 용어들은 현장에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현장에 쓰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 가면 주로 많이 있는 게 설계도면, 우리가 설계도라고 하죠. 설계도. 그 다음에 설계설명서, 설계서라고 하죠. 설계서. 그 다음에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 명세서라고 하지만 또 어떤 데는 공사 설계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조금씩 용어가 다른데 가능하면 법률 용어로 통일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자, 우리가 실시 설계를 작성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과업지서입니다. 과업지서. 그러니까 기본 설계에 의해서 실시 설계의 과업지서가 나오면 그 과업지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계획서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공사계획서가 나중에 설계설명서 버전 1.0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드릴게요. 두 번째는 내가 실설계하려고 하는 통신설비의 구성도를 잘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업지서 내용하고 내가 그린 해당 통신설비 구성도하고 잘 이렇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제가 이해한다는 말을 썼어요. 이해한다는 말. 그러니까 과업지서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실설계 하려고 하는 또 실설계 검토하려고 하는 통신설비의 구성도를 알아야 우리가 검토도 하고 작성도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를 가죠. 그리고 현장 실사 갔다 와서는 발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 발주자의 의사에 맞게끔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실시 설계 도면을 만듭니다. 도면. 그러니까 도면이 먼저입니다. 도면. 아까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세 가지 도면. 도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면에서 우리가 수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자재 단가를 만들어서 바로 단가표를 만들고 표준품셈이나 아까 표준품셈은 제가 공구설료 경제설을 말씀드렸고 정부 노임 단가를 기반해서 1위대가를 만듭니다. 1위대가. 그래서 뭘 만드냐면 바로 공사비 명세서를 만들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설계설명서 버전 1.0 즉 공사계획서에 있던 내용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설계 도면의 내용과 공사비 명세의 내용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설계 설명서를 완성합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5가지 설계 도서의 종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3가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것은 설계 도면, 두 번째 만들어진 게 공사비 명세서, 세 번째 만들어지는 게 설계 설명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설계 설명서가 결국 설계 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 담아놓은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법에 근간을 두고 제가 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사 계획서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흔히 보면 한 5가지인데요. 공사명, 위치, 목적, 개요, 기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장수로 따지더라도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계설명서 버전 1.0이다 한 게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공사계획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서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문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설계 도면은 표지하고 도면 목록표, 이게 아까 우리가 일정한 규격하에 그런 말 나왔죠? 규격하에. 우리의 심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구성도는 현장 전달 센터, 현장 전달 센터. 우리 통신에서는 현장 전송이라고 하죠. 현장 전송 센터 이렇게 해서 3요소가 되죠. 그다음에 그걸 배치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현장 설비를 어디다 설치하고 센터는 어디다 하고 뭐 센터 설비 현장 설비 정해지니까 그 전송 설비 어떻게 설치하고 그게 이제 배치도죠.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평면도라 합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거. 위에서 바라보는 게 평면도죠. 이 도면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토를 많이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량 산출서는 양식이 공사총, 공종이라고 하는 규격, 단위, 산출 근거, 합계, 비교가 있고요. 자, 공사비 명세서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써놨는데 뒤에 보면 한 11가지 정도 됩니다. 이거는 발주자에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가장 제일 위에 있는 게 공사 원가 계산서죠. 딱 한 장짜리 있죠. 순공사비, 그 다음에 이제 순공사비 말고 뭐죠? 일반 관리, 그 다음에 뭐죠? 그 이익, 그 다음에 부가세 합쳐가지고 총공사비 나오는 그 장이 바로 공사 원가 계산서죠. 공종별 예산조서. 보통 공종이라 하면 그 단위 어떤 설비를 갖추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케이블 렉을 설치하는데 케이블 렉이 뭐 100m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100m 전체를 하는 게 공종별이 되고요. 1m당 얼마다 그것은 1이 대가입니다. 1m당 얼마당 1이 대가. 그러니까 공정별 예산조서 밑에 보면 이제 1이 대가는 게 나오죠. 여기 2대가 빠져 있는데 그다음에 단가 산출, 수량 산출, 개설 명세표, 자재 단가 비교표, 시중 등 단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심은 공사비 명세 핵심은 공사 원가 계산서고 그다음에 공정별 예산 조서다. 나머지는 이 두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 쭉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뒷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설계 설명서는 이게 이제 표준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게 표준품셈 페이지가 바뀌니까 좀 참조하시기 바라는데 이건 아마 2001년도 표준품셈 페이지일 겁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15페이지인가 그럴 것 같은데 어찌됐든 표준품셈에 보면요. 이 설계서의 목차라 해요. 설계서의 목차. 근데 저는 이제 법률용어는 뭐죠? 설계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설계 설명서를 줄여서 표준품셈에서는 설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서의 작성 목차는 15가지로 딱 정해놨습니다. 물론 이대로 지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표지, 목차, 설계 설명서,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아마 이제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다음에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철도공단 같은 데나 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안전시방서가 추가되기 시작하죠. 안전시방서. 그 다음에 예전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예산서. 아까 예산서가 내역서인데 법률용어는 뭐죠? 공사비 명세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역서란 말을 썼죠. 공사비 내역서 이렇게 쓰는데 아마 그 공사비 내역서라고 현장에 쓰는 이유가 여기 표준품셈에 설계서 작성 목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위 대가표, 자재표, 중기사용료, 수량상 계산서, 설계도면. 설계도면 우리가 보통 별지라고 하죠. 별첨. 설계지침서, 산출기초 등이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목차다. 근데 이거를 준용해서 각 현장별로 또는 발주자별로 우리가 그 설계 설명서의 목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설계 설명서 목차가 전혀 엉뚱하다 그러면은 바로 표준품셈을 찾으셔가지고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설계서 목차를 준용하도록 실설계 감리하신 분들은 권고를 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감리하러 설계도서 검토할 때는 그냥 그 뭐 내용만 보는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 하고는 조금 그렇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계서 아까 설계 설명서 목차가 업무 단계별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례로 드는 게 2000년도에 제가 열차 행선 안내 장치 설계했던 사례를 들 텐데 저는 실설계를 했거든요. 실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추적을 해봤더니 내가 했던 실설계에서 목차는 요겁니다. 요거예요. 설계서 목차는 이건데 바로 과업지서 목차를 보니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 설계서 목차죠.
그래서 이렇게 7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특이한 단어가 용종별을 말, 용종별. 용종이란 말이 공종별이죠. 그러니까 용액의 종류, 실설계의 종류다 거죠. 용액의 종류라 용종별이라 써 있고, 나머지는 뭐 실설계에 쓰는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공사 설명서는, 공사 설계서는 실시 설계 설계서하고 같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시 설계서는 곧 공사를 위한, 공사 계약을 위한, 공사를 위한 설계 도서이기 때문에 같다. 그런 이야기죠. 같다. 같다. 그 다음에 감리는 또 7개로 줄어들더라고요. 7개로. 근데 여기 보시면 거의 같은데 차이 나는 거는 뭐 공사 내용만 차이 나죠. 이거는 제가 이제 2000년도 저는 국가철도공단이 아니고 한국철도공사 서울 사무소, 서울 무슨 사무소다? 서울 무슨 사무소인가? 거기서 설계를 제가 수주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그 국가철도공단 실설계는 진짜 어려운 거고요. 그 표준 품질 관리 진짜 다 따라야 돼. 35가지 다 따라야 되는 거고, 그 지금 내가 말하는 이제 국가철도공단 아닌 한국철도공사는 참 제가 보니까 거저 먹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잘한 줄 알았더니 잘한 게 아니라 그 거저 먹은 거예요. 거저 먹은 게. 자, 아무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철도공사에서 나왔던 그 업무 단계별 설계서의 목차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설계서 목차는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실시 설계는 나름대로 방법론이 필요하죠.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닌데 제가 주로 쓰는 겁니다. 저는 실시 설계를 1984년부터 실시 설계를 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설치공사 현장에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해 가지고 첫 번째 맡은 직업이 잡이 바로 실시 설계 과장이었거든요. 이게 84년도인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썼던 그런 순서도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무슨 일 할 때마다 항상 순서를 먼저 정하거든요. 순서. 그래서 제가 했던 순서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료 수집, 자료 수집,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 예,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이죠. 자료 수집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열차 행선안 장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국가철도공단에 있는 그 도서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죠. 두 번째는 실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수행 계획서를 만들어요. 수행 계획서. 수행 계획서. 그 다음에 설계 초안을 만들고요. 이 설계 초안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게 나중에 감독관님하고 상의할 때 이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나이 먹어가지고 그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감독관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설계 계약하자마자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 과업지수를 다 정리해가지고 저 표로 만들어가지고 A3 용지 크게 만들어가지고 딱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초안을 딱 가지고 간 거예요. 나는 만약에 설계한다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하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관 이야기했더니 감독관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사람 처음 봤대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리해가지고 초안을 만들어 가서 감독관님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 계획서도 이제 나중에 참석을 했고요,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네 개를요 정말 차분하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설계 도서를 잘 만들어야 돼요. 설계 도서를. 설계 도서는 현장 실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현장 실사할 때 역사 열차 행사장치 20개 역사를 했어요. 지하철 역사 20개 역사를 했거든요. 지하철이 아니라 전철 역사 20개 역사를 했는데 한 역사를 최소 3번, 많게는 5번씩 시사를 했습니다.
가보고 또 가보고 가보고 또 가보고 가보고 또 가보고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감독관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이 실사를 통해서 작성이 잘 된다,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발주자하고 검토, 이 발주자 검토는 또 뭐냐면 그 발주 기관에 그 도면 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을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심볼도 마찬가지고 또 뭐 케이블 배관 규격도 우리가 이제 적산 자료 가지고 케이블 배관 규격도 뽑더라고. 옛날에 우리는 손으로 다 계산했는데, 근데 그것들도 감독관님에 따라서 경험치가 있어서 조금씩 변경시키시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 뒤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설계 도면 만들어지면 설계 도면 가지고 수량을 뽑습니다. 엑셀로 계산 다 하죠. 그다음 그걸 가지고 이제 단가를 뽑고 단가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표준 품질 가지고 인건비를 뽑으면서 여기 나왔던 자재비하고 표준 품질에 나왔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그 표준 품질에 있는 공구설계나 경장비를 가지고 1위 대가 단위 공종별 단위 공사별 단위란 말은 1m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재비, 인건비, 경비를 만든 게 바로 1위 대가. 1위 대가는 굉장히 그 항목수가 많죠. 지난주에 아마 유채시 원장님한테 들었을 때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굉장히 단순한 열차 행선한지 하나 했는데도요. 항목수가 한 56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1위 대가 항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드는 게 공사비 명세서를 만드는 겁니다. 공사비 명세서 가지고 앞에 있던 이런 내용 다 합치고 설계도면 내용 일부 들어가고 공사비 명세서 내용 일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설계 설명서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가장 많은 설계도서의 종류는 설계도면, 공사비 명세서, 아까 내역서란 말씀드렸죠. 설계 설명서 또는 설계서 이 세 가지가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정답입니다. 법적으로는 5개 설계 도서의 종류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세 가지가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씩 보도록 하죠. 자, 자료 수집입니다. 자, 실설계 자료 수집인데 지금 이제 왼쪽을 보시면 저로 보면 왼쪽이죠. 실설계 입찰 공고 자료를 분석하고요. 특히 가압지수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발주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참고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규격이나 설계 기준을 발주기관 걸 다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술 기준이나 국가법령센터에서 우리 정보통신에 관련된 법들 또 규정들 다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기준, 표준공법, 표준품셈 이런 것들은 한국정보통신 산업연구원에 있는 자료들을 다 활용해야 되고 놀랍게도 발주기관인 철도청에다 국가철도공단이나 국가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에도 철도공사에 관련된 설계 표준품셈이 있는데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사이트에도 저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비교 검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찾은 자료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이쪽 좌측에 보이는 것은 입찰에서 봤던 자료죠. 요거는 아래한글 자료는 입찰에서. 나머지 이 자료는 제가 그동안에 다 찾은 거죠. 물론 찾은 건데 뭐 다 활용은 하진 않아요. 제가 하는 건 주로 이제 뭐였냐면 열차 행선 안내 장치에 관한 건데 열차 행선 안내 장치만 딱 보면 안 되죠. 왜냐면 철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통신 설비를 다 이해한 다음에 실제로 열차 행선 안내 알아야 되잖아요. 열차 행선 안내 보시면 여기 설계 기준 편람도 있죠. 공사 수량 산출 기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행선 안내 장치는 디바이스 장치 설비라고 하면 거기는 배선 배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선 배관 트레이, 뭐 케이블, 전원선, 접지선 이거 규격 다 봐야 되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표준공법이나 표준시방서 이거는 다 한 번씩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열차 행선 안내장치나 단순한 설비 하나를 이렇게 설계하는데도 다양한 자료를 봐야 되더라고요. 다양한 자료를. 이걸 안 보면 감독관님하고 상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다음 보시면 또 다른 자료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죠. 예. 이건 뭐 우리 뭐 박 교수님은 잘 아실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열차 행선 아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가철도공사 안에서 하고 철도단이나 한국철도공사 갖고 있는 설비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이제 가서 에이스 이용자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감독관 상의하니까 감독관님이 굉장히 신뢰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뭐랄까 편하게 일이 끝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잘 수집해서 우리가 스타트해야 된다. 자,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계획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개요, 일반 조건, 그다음에 공사 용역의 내용, 조직, 그다음에 자원 어떻게 할 거냐, 예전 공조표, 기술 이전 및 교육 지원 보완 사항인데 그 6번이나 7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계약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만 나머지 그 3번하고 4번은 특별히 4번은 이제 내가 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실설계 과업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순수하게 내가 한다 하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내가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면 추진 조직 예를 들어 저는 이제 3명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PM을 맡고 또 그 3명이 아니라 한 4명 했거든요. 4명. 도면 그린 사람 하나 있었고 물량 뽑는 사람 하나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엑셀로 해가지고 공사비 명세서 만든 사람 그렇게 해서 4명이서 했는데 그 4명에 대해서 각각 무슨 일 할 것인지 일렉트릭 계획 세우고 명단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 아이고 이걸 지우고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본 했고 이제 구성도를 만들어 보면 과업시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본 구성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차 행선하는 체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지하철 역사에 가보시게 되면 그거죠. 그 세 줄로 나와가지고